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발제문에 법무법인 법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전에 2년 전까지 근무했던 곳이고요. 네, 그냥 개인사무소 혼자 개업해서 작년에 달림은 영상으로 현수막 걸쯤에 저도 개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작년 추석 때 제가 국회의원 총선거 나갔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서 당협위원장에 있으면서 추석 인사로 너무 당에서 내려온 그 현수막이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똑같고 그래서 당에서 내려온 것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몇 개 걸고 제 나름대로 이제 예쁜 그림도 그리고 달도 그리고 밑에 가재와 붕어와 개구리를 그려서 네, 따뜻한 개천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이렇게 달림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통달해서 그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림은 영상으로 이렇게 걸었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 만나지 말라고 대전시장 같은 경우는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의 단절을 사실상 조장하는 이런 코로나 핑계로 이런 가족끼리의 단절을 조장하는 분위기여서 또 모이면 서로 신고하고 이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위기를 보고 그냥 우리 시민들, 대전 시민들 위로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그러다가 진중권 교수를 비롯한 많은 그 프로 막말러들이 저보고 막말이라고 퇴출시켜라 이래가지고 제가 자진해서 당협위원장 자리를 사퇴했었고요. 제가 그 달림은 영상으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저는 민주당 그 출신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서 자기가 발탁이라고 해야 되나? 대전에서 활동하는 워킹맘 변호사인 저에게 일방적으로 시의원 선거를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정치판에 발을 처음 들였던 당사자이고 정치에 대해서 사실 크게 잘 몰랐습니다. 특히 이념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정교조 세대에 어떻게 그루밍 당한 전형적인 그냥 바보 같은 그냥 워킹맘 변호사였는데요. 정치판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그 공천을 받는 과정들이나 이런 과정들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저에게 여성단체 출신들이 제가 박범계의 세컨드여서 공천을 받았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문내 대전 여민의 대표 출신 비례대표 시의원을 고소해서 현재 형사처벌 벌금 500만 원 받고 항소심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저는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을 여성에 비하하는 행태를 보고 또 시민사회라는 곳들이 지금 오늘은 시민사회 원조인 그 정경련 이렇게 경실련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좋은 자리 오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본 민주당 친화적인 시민사회가 그냥 시민들의 혈세만 뽑아먹고 말이나 돌리고 정치인들에게 훈수질하면서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는 모습들을 좀 선거 기간 중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현수막을 딱 걸었더니 예비 후보로 현수막을 딱 걸었더니 이제 박범계 측근들, 최측근들, 전 비서관과 당시 시의원이 접근을 해서 권리금 1억을 달라고 그냥 대놓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박범계가 발탁해서 선생했으니까 사실 시의원 나가는 게 크게 저에게 이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제가 무슨 신데렐라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무임승차 아니냐 하면서 1억을 권리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옆에 교수님 계시지만 심지어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공직선거법이 혹시 바뀌었나 찾아볼 정도로 기가 막히게 쫓아다니면서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랑 같이 선거를 치렀던 과일장사 출신의 정말 훌륭하신 구의원 후보님께서는 4천만 원을 뜯기고 당선 무효가 되셨고 저는 끝까지 거절하고
2명, 최측근 2명 구속시키고 민주당이 곧바로 제명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은 저에게 자기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는데 항소심까지 전부 다 기각되고 원고 전부 패소로 해서 확정이 됐고요. 이 일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일이었는데 작년에 달림은 영창으로 때문에 저는 이제 막말하는 전사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하나만 더 자랑하자면 여기 이렇게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최근에 우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윤미향과 그 남편 김삼석이 기자들 전체 고소해놓고 댓글러들 일반인들까지 다 고소를 했고요. 또 조국 전 장관께서도 언론인들에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고소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제가 아마 이겼을 겁니다. 얼마 전에 펜앤마이크 기자를 조국이 고소했던 사건 1년 만에 기소되고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16시간 변론을 하고 배심원들에게 판결해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자랑이기도 하고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막말 이미지 붙여서 이렇게 전개해서 자꾸 퇴출하려고 해서 눈물이 납니다 진짜. 네. 오늘 이거 불편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도 기조 발제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대한민국의 공정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까지의 공정은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는 방향성 이런 구조로 이제 갔던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저는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좀 말대꾸하고 삐딱선 타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자꾸 이 기울어진 어떤 일방적인 그 헌법에서 나오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어떤 공정을 추구하다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정치 분야 발제로 제가 2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발제는 막상 한 5분밖에 못할 것 같은데 청년 정치의 폐해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또 하나는 페미니즘의 폐해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2가지 다 우리가 공정의 이름으로 정치 분야에서 그동안 여성 정치, 청년 정치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부터 아주 광풍이 불었던 분야들입니다. 여성 정치, 청년 정치 모든 정당이 너나 할 것 없이 여성 남녀 동수 정치를 하자 또 청년 정치, 청년을 앞세워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우연하게 어쨌든 지방 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전부 다 허상이다. 네, 그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정체성 정치로 입문한 여성 정치인들이나 청년 정치인들 치고 그 몫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무엇보다 그들을 정치판으로 이끈 나름의 기득권들은 그들을 이용할 생각만 하더라고요. 나는 여성 정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나는 청년 정치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활동만 할 뿐 전혀 공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 여성 정치, 청년 정치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권 환경 여러 가지 있지만 정치 분야에서 3가지 약자파리가 있다면 여성 약자, 청년 약자, 최근에 호남 약자 이렇게 성별과 세대와 지역을 가지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구분을 하면서 약자라고 규정을 해놓고 정치에 이용하는 이런 행태들이 보이는데요. 청년이 언제부터 약자였는지 여성은 약자였다고 분류되기 마련인데 제가 81년생인데 저희 세대는 차별받고 크지 않았어요. 저희 집만 해도 제가 큰딸이고 남동생 있는데 저희 부모님 훨씬 더 딸을 귀하게 여기고 키웠고 고기 반찬 제가 더 많이 먹고 컸고요. 네, 그냥 가풍마다 좀 다를 뿐이었지 가부장적인 집이 있고 또 딸바보들이 있고 이럴 뿐이지 사회적인 문화가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거나 약자화하는 일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규정이 됐다. 그리고 또
아까 오전에도 제가 이제 우연히 다른 토론을 하고 왔는데 이제 그쪽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60대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이게 지금 젠더 갈등이 너무 심한데 지금 2030 이대남들이 느끼는 페미니즘 광풍에 대한 반대 의견들 역차별의 호소나 이에 비추어서 60대, 50대들은 그래도 여성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좀 구별해서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대남들 지금 대선 공약까지 나오게 만든 역차별의 원인이다. 5, 60대들이 경험한 어떤 사회적 차별을 왜 그것으로 만든 인위적 공약들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강요하느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서 과연 50대, 60대들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순기능도 분명히 있었지만 굉장히 과장되고 왜곡돼서 저희 세대를 그루밍했거든요. 저희는 민주화 운동은 무슨 성역인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386들은 엄청난 신인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 세대의 운동권 1세대 여성들이 만든 게 여성 운동이었는데 과연 그 당시에 여성들이 그렇게 차별을 받았느냐,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54년생 동갑내기 부부인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저희 아빠가 일생 동안 경찰 공무원 외벌이로 열심히 돈 벌어 담배값 빼고 다 갖다 줬는데 저희 엄마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큰 소리 치고 통장 다 가지고 일 다 저지르고 아빠가 빚 갚아주고 정말 지금도 저희 아빠 힘들게 살고 계시거든요. 집에서 빨래 설거지 다 하시고. 근데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 여성들이 과연 진짜 그렇게 힘들었냐, 일부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 근로 관계에서 있어서의 핍박이나 업무상 위력이나 이런 범죄에 준하는 또는 범죄 영역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문화에 맞느냐. 조선시대의 문화가 있고 다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일부적 관습이 남아서 일부 과부장적인 어떤 문화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여성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경제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거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위험부담을 안고 일을 한 만큼 안전한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대신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또 통장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나름의 합의된 관계고 그것에 불공정을 느꼈을 경우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고 또 범죄 피해자가 되면 신고를 해서 피해 구조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이나 정확한 권리의식을 심어줄 이런 바른 방향의 페미니즘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피해자로 정체화하고 82년생 김지영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느끼는 어떤 법적, 도덕적 이런 어떤 문제점이 아니라 개인적, 자의적 불편함, 심리적으로 괜히 불편하고 짜증나고 우울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내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니네 남성들이 더 불편해야 돼 라는 것을 강요하는 문화가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예를 들면 미투 사건, 안희정 사건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이나 여러 가지 법적 용어, 불명확한 용어들이 형사 재판,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전부 적용돼야 하는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는 형사재판에서 이 페미니즘 광풍 때문에 판사들이 눈치를 보고 정말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느낌적 느낌, 자의적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인권을 지키는데 부합하는 결론인지에 대해서도 현장에 있는 변호사로서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면 모든 형사재판을 할 경우에는 성범죄라고 해서 특별 취급하지 말고 피해자에 대해서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전부 비공개 재판을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아예 이제 보장이 안 됩니다. 제가 발제 자료에 이제 드러냈었는데요. 여기 13페이지 보시면 성인지 감수성 판결 법무부와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등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 사실 계속 만들기. 그러니까 걸렸다 하면 무조건 방어도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도 못하고 억울함을 말을 하면 무고로 고소하면 2차 가해 백래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현장에서 변호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 무고 사건에서 진짜 완벽한 무고 사건들 많이 있거든요. 거짓말 범죄들. 근데 무고 수사를 할 때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고소한 것이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일체 중단한다는 매뉴얼이 개정되어서 전국 경찰청에 배포가 되어 있고, 이것도 여성계 그 시민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여성운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명백히 헌법 위반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이 여성만을 위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인데요. 이 기본법이라는 이름의 법들은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법인데, 사실은 뭐 말도 안 되거든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성별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지 않게 되어 있고, 각종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양성평등, 여러 가지 법안들에서 구석구석 차별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통과돼서 이제 성범죄 무고가 급증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 성범죄 사법체제의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게 되어 있고요. 성범죄에 대해서 특히 강간이나 이제 강제추행 같은 경우 원래 그 폭행협박이 구성 요건이고, 폭행협박은 최협의로 해석을 했었는데 정말 전격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이내에 다 변한 게, 심리적인 어떤 폭력이나 묵시적인 어떤 외압 상태까지도 전부 다 폭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니라 의사에 반한다.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어떻게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의사라는 것을 그때그때 또 생각도 달라질 수가 있고, 이런 어떤 주관적 내심, 자의적 판단, 가해자의 고의를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으로 정해버린다. 네, 이런 형사적인 문제가 있고, 가장 진짜 최악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국민참여재판에서 그 성범죄가 무죄 나오는 확률이 많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판단할 때 일반 법감정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무고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약간 관습적으로 이제는 아예 여성계 아줌마들이 앞에 법정 모니터링 한다고 앉아서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진짜 실제 판사님들 말씀이세요. 너무 압박이 심하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피해자가 난동 피우고 똑같은 짓을 2번, 3번만 하면 진술의 신빙성 인정해서 그냥 바로 유죄를 선고하는데, 그에 반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배심원들이 변호인들의 구두 진술과 구두 변론과 증인신문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보고 무죄를 판결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여성계가 나서서 어떤 압박을 했는지 민주당 통제의원이 이런 걸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심원단들이 처음에 배심원 교육을 받을 때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배심원은 예단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재판 중에 아무 누구랑도 외부와 접촉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받고 들어와서 일단은 유죄의 예단을 받고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발의한 이유가 뭐냐면 2차 가해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쪽지에 적어서 하거나 아예 안 하거든요. 하루 종일 10몇 시간 동안. 그런데 무슨 법정에서 2차 가해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희망이 국민참여재판까지도 사전에 예단을 주겠다. 우리나라 남성 청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반페미를 반대한다라는 또
또 극단적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여성 우대를 하고 지나치게 청년 우대를 하고 지나치게 호남을 우대하고 이런 어떤 약자파리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입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고 저희 청년 여성들도 제대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청년 여성들도 이런 인위적인 어떤 상황에 그다지 감사해하지 않고요. 실제로 여성 일부 간부, 여성단체 일부 간부들이나 정치권은 여성 운동을 기반으로 정치권으로 나가겠다는 일부 여성들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